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다큐멘터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가 서울 가야겠다, 이직해야겠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시청자도 일단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이제 이 자리에서는 좀 궁금한 거, 제가 궁금한 거, 우리 스태프들이 궁금했던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박성희 PD님, 우리 다시 한번 소개를 좀 정식으로 그 양백의 소녀님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같이 해주신 소녀분들이 오셨는데 사실은 박성희 PD 처음에 섭외할 때 박성희 PD도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소녀님들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을 그러니까 우리 소녀님들한테는 끝까지 박성희 PD는 칭찬받을 사람이야. 항상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묻혀있던 이분들을 어떤 생각 때문에 좀 모시고 오겠다 이렇게. 아까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어머니들이 흔쾌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었어요. 다른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었는데 산업체 나온 게 무슨 자랑이냐, 아직 시댁 식구가 어느 학교 나오는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출연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제 스스로 또 다른 목표를 정한 것이 그 어머니들이 이 방송을 끝내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과거를 좀 긍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들이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거의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그런 씬을 꼭 넣고 싶었고, 또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과거를 그래도 좀 다시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같이 나오고 싶었습니다. 박수 받는 자리에. 네. 우리 박성희 PD님은 이 제작 과정에서 이 다큐를 통해서 내가 좀 이런 것들은 좀 고정관념을 깼다 혹은 이런 걸 깨달았다 하는 그 지점, 그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사실은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 아니어서 사실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는 좀 이따가 서울 가야겠다, 이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양백의 소녀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이 이야기는 지역에 없었으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소재 이야기를 했지만 소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지금 있는 곳을 좀 더 긍정하게 만들어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저출생이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 이거를 좀 이전 콘텐츠들과 차별화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셨나요? 이 저출생 문제가 어려운 게 시차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것의 여파가 지금 당장 우리한테 느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제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건 이 다큐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봤을 때 나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가장 기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오늘 강연할 때 소개했던 편의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부의 이야기가 미래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 편에서 제가 썼던 장치는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아이들이 취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스토리텔링을 취했거든요. 이름도 도윤이와 지안이, 2020년에 가장 많이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윤이와 지안이라는 어떤 장치를 넣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3살 된 아이, 4살 된 아이들이 크면 저런 세상을 저런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재밌게 만들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이 모두 그런 마음으로 10편의 다큐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동안 저출생에 관해서 좀 못 봤던 이야기들을 좀 듣게 하고 싶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취재 중에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그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 과정까지는 거의 다른 언론은 챙기지 않고 저희 부산일보만 이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지금은 사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그때는 뭐 돌려차기라는 이름이 붙지도 않았고 무차별 폭행 정도로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지역 언론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들 아시더라고요. 사실 좀 허탈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지만 계속 이제 사건을 취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법조 담당 기자인데 이렇게 재판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항상 와서 이게 눈물을 흘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 피해자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피해자는 안 계시고 피고인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그 여기 수영복을 입고 여기 멀리 떨어진 가해자를 볼 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런 용기가 없어서 못 오시는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공판장에 피해자분이 당당하게 오셔서 맨 앞줄에서 직시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내가 당한 내 사건은 내가 가장 잘 알아야 한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피해자분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 사건을 다뤄야겠다, 좀 더 짚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소식은 들으신 게 있나요? 지금은 어떻게? 네,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로서의 삶을 살고 계셨는데 병행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보통 법원에 그 재판이 있어도 못 가세요. 두려워서.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항상 같이 옆좌석에 앉아서 재판에 같이 들으러 가시고 그분들과 같이 손 잡아주시고 필요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알리면 좋겠다라던가 뭐 법률 전문가를 소개시켜 주신다거나 뭐 그리고 굿즈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연대하는 그런 커뮤니티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십니다. 네. 자, 100년 전 선배 여성들이 화면을 뚫고 나와서 대화를 나눈다는 이런 용감하고 파격적인 설정, 이런 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요?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이 소재 자체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보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시청자도 일단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큐멘터리, 그리고 특히 교육방송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하면은 너무 지루하고 여성사 나 별로 관심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시청자도 좀 흥미롭게 프로그램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장르의 재미있는 부분들을 많이 차용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방탈출 퀴즈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 꼬꼬무 같은 뭐 계속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라든지 타임슬립이라든지 이런 좀 시청자들이 흥미를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큐멘터리에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고민, 그리고 그것을 시청자들이 거북하게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연출이 섬세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너무 100년 전에 이제 소개를 해주고 싶은 여성들과 그 사이에 또 사건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한테 주어진 거는 사실 3부작이었고 이제 누구를 소개해야 되지? 이런 게 정말 좀 많이 고민이 됐고 좀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방송은 이제 50분짜리 3부작으로 나갔지만 대본은 그거의 한 5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하지 못한 인물들도 있고 해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시청자들한테 소개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진 PD님은 100년 후 지금의 어떤 시청자들을 떠올리면서 좀 저는 이제 바람이 있었던 게 만약에 100년 후에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을 본다라면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아하.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100년 전 신문 기사를 보면은 여학생들이 길거리에서 호떡 사 먹은 걸로 신문 기사가 나거든요. 어디 여자가 여성답지 못하게 호떡을 사 먹어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그걸 보고 황당하게 느꼈던 것처럼 100년 후의 사람들은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넷플릭스나 TV인과 같은 엄청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다큐멘터리와 이제 공영방송에서 작고 소중한 예산으로 만들어낸 다큐멘터리가 살아남아야 할 방법은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넷플릭스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다른 방송사에 다니는 PD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 방송사 예산을 들으면 깜짝 놀라거든요. EBS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넷플릭스랑 일하고 싶어요. 많은 제작진으로 혹시 관계자분이 보신다면 연락을 주시고요. 근데 아무래도 가는 방향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콘텐츠라는 게 굉장히 겉보기에 어떤 화려한 영상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내용으로 승부를 하는 거라 뭐 화려하게 만든 넷플릭스 같은 OTT의 어떤 대작도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훨씬 저희보다 작은 제작비로 만든 뭐 유튜브 채널 같은 콘텐츠들도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대일수록 어떤 제작자들의 아이디어라든지 뭐 역량 이런 것들이 특히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하고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능하고 드라마랑 다큐멘터리는 또 다른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드는 고민은 뭐 돈을 많이 쓴 거든 작은 예산이든 보기는 보시나 약간 이런 다큐멘터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인가라는 그 장르 자체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에 예전에는 방송국의 시사교양,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영역도 계속 약간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고 싶어 하시는 건 어떤 걸까?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려야 하는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장기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한 거는 그 양백의 소녀들보다는 또 예산이 큰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치만 또 거기는 스태프들이 많아지고 카메라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들이 또 위축이 돼서 말씀을 또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 이야기에 맞는 사이즈 그 이야기에 맞는 틀이 어떤지 그런 거를 좀 고민하는 게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졌으니까 네, 그런 걸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서 그런 좀 빈피디님께서 생각하실 때 뭔가 그런 파격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의견이 있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모든 제가 취재했던 사례자분들, 전문가분들께 공통적으로 던졌던 질문이 초저출생 대한민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버려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라고 던졌을 때 어떤 답변들이 나왔냐면요. 뭐 SNS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남과 비교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돌봄이 부모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 뭐 이런 답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 근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은 바로 경쟁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어떤 엄두가 더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본질적인 어떤 시스템과 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고민 없이 장기적인 관점 없이 단기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접근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 이야기 들어봤을 때 섭외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 섭외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함께 하자라고 하는 설득하는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설득은 일단 잘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왜냐면 두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PD가 어떻게 편집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고 스스로 막 자랑할 만한 얘기라고 생각 안 하셨기 때문에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밑도 끝도 없지만 나오신 거 후회하지 않게 잘 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친한 분들이랑 같이 하면은 좀 더 옛날의 추억도 생각나고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좀 예전에 친하셨던 분들을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한번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좋은 강연으로 두 번째 감동을 주신 우리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